평생 나무만 만져온 노르웨이의 고집불통 목수 올라프. 그는 100년 된 저택의 바닥을 뜯어내겠다는 한국인 사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하 25도의 혹한이 닥친 날, 그는 그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바닥 아래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바이킹의 후예를 무릎 꿇린 한국의 뜨거운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라프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외곽 자작나무 숲 한가운데서 70년을 살아온 늙은 목수죠. 제 손은 평생 나무만 만졌습니다. 15살에 아버지 곁에서 첫 대패질을 배웠어요. 20에 첫 집을 지었고 30에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목수가 되었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대패로 참나무를 깎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망치로 못을 박았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뒤틀리면 뒤틀리는 대로, 썩으면 썩는 대로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거든요. 사람은 속여도 나무는 못 속입니다. 이 집은 제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1920년대, 아직 노르웨이가 가난하던 시절이죠. 할아버지는 피오르드 절벽에서 직접 참나무를 베어다 이 집을 올렸습니다. 눈보라 치는 날에도 손이 꽁꽁 어는 날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기둥 하나, 들보 하나에 모두 할아버지의 땀이 배어 있죠. 그리고 바닥에 깔린 참나무 마루는 100년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제가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집을 수리하라고 권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소리는 조상들이 제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이 마루 위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이 마루 위에서 첫걸음을 뗐고 저 역시 이 마루 위에서 아내에게 청혼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밤에도 저는 이 마루 위에 앉아 울었어요. 이 바닥은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100년의 역사 그 자체죠. 그런데 오늘 그 인사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위 태영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청년입니다. 제 딸 엘사와 결혼한 지 3년째죠. 작고 단단한 체구에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순한 인상이에요.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청년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 흉측한 쇠지렛대가 들려 있었거든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영 씨, 그게 무슨 짓이오? 저는 소리쳤어요. 태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빠루를 내리꽂았어요. 우지끈. 참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땀방울이, 아버지의 추억이, 저의 청혼이, 아내와의 마지막 밤이 나무 조각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저는 달려가 태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멈춰. 그건 내 아버지의 숨결이야. 내 할아버지의 피와 땀이라고. 내 아내의 마지막. 목이 메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죠. 아버님, 저도 압니다. 이 바닥이 아버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더 소중한 게 뭐냐? 태영은 대답 대신 제 허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류머티즘. 지독한 관절염이죠. 노르웨이의 겨울은 습하고 차갑습니다. 이 병은 30년 전 처음 찾아왔고 해가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밤마다 뼈마디마다 얼음 바늘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 찾아오죠. 지난 겨울에는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갔어요. 딸이 부축해줘야 했죠. 딸 엘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제발요. 태영 씨 믿어봐요. 아빠 허리 때문이라고요. 태영 씨가 3달 동안 연구하고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재료를 공수해왔다고요. 아빠 고통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외면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노르웨이의 겨울을 겪어봤나? 우리 바이킹의 후예들이 1000년 동안 나무로 집을 지어온 이유가 있어. 나무는 숨을 쉬어.
습기를 머금고 온기를 품지. 그런데 저 젊은 한국인이 뭘 안다고 우리 조상의 지혜를 뜯어내는 거야? 태영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제 할아버지가 깔았던 참나무 마루가 톱밥과 먼지 속에서 뜯겨나갔어요. 멀쩡한 나무 아래로 차가운 콘크리트가 드러났죠. 그것은 마치 제 집이 발가벗겨진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한국인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똑똑히 기억해 둘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만약 이게 실패하면 저는 저 사위를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은 폐허가 되었어요. 거실에는 톱밥 먼지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향긋한 나무 냄새 대신 퀴퀴한 시멘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땀 흘려 지은 거실이 이제는 공사장처럼 변해버렸어요. 저는 2층 제 방에 칩거했습니다. 태영이 하는 짓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 때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엘사가 밥을 가져다 주면 문 앞에 두라고 했죠. 사위 얼굴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저를 아래층으로 끌어내렸어요. 도대체 저 한국인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실로 내려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태영은 바닥에 기이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은색 단열재를 빈틈없이 깔았죠.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붉은색 플라스틱 호스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호스가 바닥 전체를 뱀처럼 꼬불꼬불 기어다녔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냐? 집안에 뱀을 키울 셈이냐? 태영은 허리를 펴며 씩 웃었어요. 얼굴에 거뭇한 먼지가 묻어 있었죠.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건 혈관입니다, 아버님. 집에 피가 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 집에 피라니? 집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나무야. 나무는 숨을 쉬어야 해. 호스 따위로 숨을 쉬진 않아. 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선 돌이 숨을 쉽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돌이 숨을 쉰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한 소리를 하는구나 싶었죠. 돌은 차갑고 딱딱한 겁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노르웨이에서 돌집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돌은 열을 빼앗아 가거든요. 겨울에 돌 위에 앉아보세요. 5분이면 엉덩이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태영의 손놀림은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그는 호스를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하고 있었죠. 꼼꼼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목수인 제 눈에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호스 사이 간격이 정확히 15cm로 일정했고 꺾이는 각도도 완벽한 직각이었죠. 마치 설계도를 외운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저 젊은이가 어디서 이걸 배웠느냐는 거였어요. 엘사 말로는 태영이 한국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했는데 배관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방향이 틀렸어요. 저 얇은 호스에 따뜻한 물을 흘려보낸다고요? 그래봤자 바닥만 미지근할 뿐입니다. 공기는요? 노르웨이의 겨울 공기는 살을 애는 칼바람이에요. 라디에이터로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도 코앞에서 입김이 나오는 판국인데 고작 바닥을 데운다니요. 열은 위로 올라갑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과학이죠. 바닥을 데워봤자 천장만 뜨거워지고 사람은 그대로 춥습니다. 태영이 잠시 물을 마시러 간 사이 저는 그 호스를 밟아보았어요. 물렁거렸습니다. 불안했죠. 이 얇디 얇은 관이 터지기라도 하면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제 집은 물바다가 되고 100년 된 기둥은 습기를 먹어 썩어버릴 겁니다. 할아버지가 눈보라 속에서 땀 흘려 세운 이 집이 한국인 사위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저는 태영이 두고 간 설계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한국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상한 네모난 글자들. 동그라미도 있고 기역 니은 같은 것도 있었죠. 저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침략 작전 지도처럼 보였어요. 제 집을 점령하려는 외부 세력의 계획서 같았죠.
그때 태영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보고 있는 걸 알아챘죠. 아버님 궁금하세요? 설명해 드릴까요? 필요 없어. 저는 설계도를 내려놓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자작나무 숲이 보였죠. 할아버지가 저 숲에서 나무를 베어 이 집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숲에서 사슴을 잡아 가족을 먹여 살렸고요. 저는 저 숲에서 아내에게 첫 키스를 했어요. 이 집과 이 숲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낯선 한국인이 제 인생의 바닥을 뜯어내고 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저 공사가 실패하면 태영을 이 집에서 쫓아낼 거예요. 딸이 아무리 울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유산을 망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니까요. 또 사흘이 지났습니다. 거실은 회색 무덤이 되었어요. 태영은 그 아름다운 붉은 호스 위에 시멘트를 들이부었죠. 회색 반죽이 거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제 참나무 마루가 있던 자리는 이제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했어요. 미장이 끝나고 바닥은 매끄러웠지만 제 눈엔 그저 공사장 바닥일 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같기도 하고 감옥 바닥 같기도 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이제 나무를 다시 깔 건가? 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장판이라는 걸 깔 겁니다. 한국에서 공수해 왔어요. 장판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판이 뭔지 보여달라고 했죠. 태영은 창고에서 길다란 두루마리를 가져왔어요. 펼쳐보니 노란색 종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얇고 반짝거리고 가벼웠죠. 마치 선물 포장지 같았어요. 손으로 눌러보니 푹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품격이라곤 없구나. 우아한 나뭇결 대신 싸구려 비닐이라니. 할아버지가 보시면 통곡하실 거야. 100년 된 참나무를 뜯어내고 고작 이런 걸 깔다니. 태영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 여유로운 미소가 더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죠.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극소용돌이 영어로 폴라보텍스라고 하죠. 북극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어요. 50년 만에 대한파라고 했습니다. 기상청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수도관 동파에 대비하라고요. 창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람 소리가 마치 야수의 울음처럼 으르렁거렸죠. 기온은 순식간에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숫자가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죠.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닥거리며 활활 타올랐죠. 하지만 열기는 1미터도 뻗어나가지 못했어요. 벽난로 바로 앞에서도 등이 시렸습니다. 불꽃이 춤을 추는데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죠. 마치 그림 속 불처럼요.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었지만 윙윙거리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었습니다. 추워요. 딸 엘사가 쇼를 두르고 떨었습니다. 외손녀 릴리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소파에 웅크렸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저도 무릎이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 익숙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류머티즘이죠. 추우면 악화됩니다. 약통을 찾았지만 진통제는 바닥나 있었어요. 그때 태영이 보일러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가동했습니다. 4시간이면 됩니다. 태영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꼈죠. 이 추위에 4시간이요? 라디에이터도 얼어 터지는 판국에 바닥 밑에 묻힌 호스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따뜻한 공기야. 바닥을 데워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는 패딩 점퍼를 입고 식탁에 모여 앉았어요. 입에서는 하얀 김이 나왔죠. 손가락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영을 노려보았어요. 이게 다 저 한국인 때문이야. 멀쩡한 나무 바닥을 뜯어내서 우리를 이 꼴로 만들었어. 실패야. 저 한국인은 내 집을 망치고 우리를 얼어 죽게 만들 셈이다. 밤이 되자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손가락 두께로 끼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태영을 쫓아낼 거야. 반드시.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이웃집 친구 라스가 찾아왔어요. 라스는 배관공 출신이죠. 저와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사슴 사냥도 다니고 서로 집 수리도 도와줬어요. 이 동네 집들 배관은 전부 라스 손을 거쳤습니다. 배관에 관해서라면 이 사람 말이 법이에요. 꽁꽁 언 손을 비비며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추위에 고생한 게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바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올라프, 자네 미쳤나? 나무를 다 뜯어내고 시멘트를 발랐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사위 작품일세. 라스는 바닥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무릎을 꿇고 장판을 두드려 보기도 했죠.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맙소사. 이런 짓을 하다니. 올라프, 자네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통곡하시겠어.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늘 생각하던 바였거든요. 태영이 보일러실에서 나왔습니다. 라스는 태영을 보더니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팔짱을 끼고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리고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40년 동안 이 동네 집들 배관을 다 해왔어. 노르웨이 집은 목조야. 나무로 지어. 그 이유가 있다고. 바닥을 시멘트로 밀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습기가 차서 기둥이 썩어. 3년 안에 이 집 무너져. 태영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라스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열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열역학 법칙이라고. 뜨거운 공기는 가볍잖아. 위로 뜨지. 바닥을 데워봤자 천장만 뜨거워지고 사람은 추운 법이야. 초등학교에서 안 배웠나? 한국 학교는 과학을 안 가르치나? 라스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서양 건축의 상식이죠. 저도 몫으로서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왜 천장 근처에 달려 있겠어요? 뜨거운 공기를 위해서 아래로 순환시키려는 거죠. 저는 태영에게 소리쳤어요. 들었나, 태영? 전문가의 말이야. 자네의 그 고집 때문에 내 집이 망가졌어. 류머티즘 때문에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추위에 악화된 통증이 짜증을 더 돋궜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장 원상복구해. 그 호스 다 뜯어내고 나무 다시 깔아. 내가 직접 깔겠어. 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죠. 아버님, 한국의 온돌은 과학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지혜예요. 생존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는 소리야. 지금 우리가 얼어 죽게 생겼는데 생존이라니. 자네 나라 조상들 얘기 말고 지금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보일러실로 돌아갔죠. 라스는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마디 던졌어요. 나중에 곰팡이 제거할 때 부르게. 대가는 사위한테 받으라고. 그리고 올라프, 자네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딸 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아빠, 태영 씨를 믿어봐요. 제발요. 태영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엘사야. 나는 평생 나무를 만져왔어. 나무가 뭔지 알아. 저건 실패할 거야. 그리고 실패하면 태영이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엘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섰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어요. 바람 소리가 늑대 울음처럼 처절하게 울렸죠.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담요를 덮었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만약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춥다면요. 저 호스를 다 뜯어낼 겁니다. 그리고 태영도 이 집에서 쫓아낼 거예요.
딸이 아무리 울어도요. 이건 제 집이에요. 제 가문의 유산이에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바깥 기온은 영하 25도. 바람 소리가 늑대 울음소리처럼 으르렁거렸죠. 창문 틈새로 냉기가 스며들어왔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소리가 없었어요. 보통 이 정도 추위면 라디에이터가 윙윙거리죠. 히터가 돌아가는 소음이 귀를 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요. 그리고 냄새가 없었습니다. 벽난로의 매캐한 연기 냄새도, 먼지 타는 냄새도, 기름 냄새도 없었죠. 공기가 깨끗했어요. 숲속에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춥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분명 공기는 서늘하고 상쾌했어요. 코끝은 시원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폐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몸은 훈훈했어요. 마치 봄날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담요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았어요. 태영이 깐 노란색 장판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환상인가 싶었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어요.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양말 벗어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사가 맨발로 거실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경악했죠. 미친 건가? 이 날씨에 맨발이라니. 동상 걸리려고. 엘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직접 느껴보세요, 아빠. 놀라실 거예요. 저는 쭈뼛거렸어요. 70년 인생 동안 겨울에 맨발로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노르웨이의 겨울에 맨발은 곧 동상을 의미하죠.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두꺼운 털양말을 벗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발바닥을 그 노란 바닥에 대보았죠. 찌릿.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기였어요. 뜨끈하고 묵직한 열기가 발바닥을 감싸 안았죠. 각질이 두꺼운 제 발바닥을 뚫고 혈관을 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따뜻한 물에 제 발을 담가주는 것 같았어요. 발목이 따뜻해졌어요. 종아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사그라들었죠. 허벅지, 골반, 허리. 온기가 파도처럼 올라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류머티즘이요. 밤마다 얼음 바늘이 박히는 듯한 그 고통이요. 지금 이 순간 사라지고 있었어요. 열기에 녹아서 증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처럼요. 저는 한 발 더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발바닥 전체가 따뜻한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제 발을 주물러 주는 것 같았죠. 이게 뭐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이 대답하고 있었죠. 묵직하고 뜨끈한 열기로요. 태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혈관입니다, 아버님. 집에 피가 돌게 하는 거예요. 정말이었습니다. 제 집에 피가 돌고 있었어요. 뜨거운 피가요. 살아있는 것처럼요. 저는 홀린 듯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발바닥에 자석이 붙은 것 같았죠. 아니, 누군가 제 발을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같았어요. 그때 태영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태영의 복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얇은 반팔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어요. 영하 25도의 한겨울에요.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태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등 한번 지지시죠. 지진다고요? 저는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몰랐죠. 하지만 몸은 이미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굽혀졌어요. 그리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았죠. 따뜻했습니다. 돌 위에 앉은 건데 따뜻했어요.
노르웨이에서 돌은 차가운 겁니다. 얼음처럼요. 그런데 이 돌은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천천히 등을 바닥에 대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태영이 가장 꼼꼼하게 호스를 깔았다던 그 자리였죠. 으어.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등이 뜨거웠어요.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돌판 위에 누운 것 같았죠. 열기가 등 근육을 파고들어 척추 마디마디를 지지고 있었어요. 뻣뻣하게 굳어있던 근육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류머티즘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열기에 녹아서 증발하고 있었어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고통이 스르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저도 몰랐죠.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난방이 아니야. 치료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바닥은 제 몸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라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맞습니다. 바닥에서 시작된 열이 제 몸을 통과해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 등을 지지고 제 허리를 데우고 제 어깨를 풀어주면서요. 제 몸이 난로가 되어 열을 위로 보내고 있었죠. 제 몸이 곧 난로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서늘하고 상쾌한데 발과 등은 뜨겁고 묵직한 열기에 쌓여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지? 제가 물었습니다. 태영이 대답했죠. 두한종열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온 건강의 비결이에요. 1000년이요? 네.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추운 만주 벌판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얼어 죽지 않으려면 바닥을 데워야 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만들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이킹의 후예인 제가 고작 바닥에 굴복하다니요. 1000년 동안 나무로 집을 지어온 노르웨이 사람이 한국의 돌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다니요. 우습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패배감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태영아. 저는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사흘 전만 해도 쫓아내겠다고 이를 갈았는데 지금은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영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해 보였죠. 이 바닥처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어요. 쿵쿵쿵. 저는 거실 바닥에 누운 채 눈을 떴습니다. 밤새 바닥에서 잤거든요. 침대보다 편했어요. 문이 벌컥 열렸죠. 라스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개져 있었어요. 동상에 걸린 것 같았죠. 코끝은 보랏빛이었고 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올라프, 자네 집 보일러 터졌나? 우리 집은 수도관이 다 얼었어. 제길 죽겠다. 잠깐만 들어가세. 라스는 대답도 듣지 않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멈춰 섰어요. 안경에 김이 서렸죠. 뭐야? 왜 이렇게 훈훈해? 라스는 외투를 벗을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진 채로요. 저는 거실 바닥에 누운 채 손을 흔들었어요. 이리 와서 누워보게, 친구. 라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바닥을 보고 혀를 찼던 사람이에요. 곰팡이가 필 거라고 집이 무너질 거라고 했죠. 라스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은 채 바닥을 밟았어요.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펴졌습니다. 오. 맙소사. 라스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몇 초 뒤 저처럼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노르웨이의 늙은 목수와 배관공이 나란히 한국식 장판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죠. 라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네. 이건 미친 짓이 아니야. 이건 마법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마법이 아닐세. 우리 사위가 그러는데 이게 한국의 정이라더군. 정이요? 그게 뭔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런 거 아닐까? 가족이 따뜻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 그게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라스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 사위한테 우리 집도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줄 서야 할 걸. 그날 오후 정말로 줄이 섰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씩 우리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한파 때문에 난방이 다 나가버린 거죠. 라디에이터가 얼어터졌고 보일러가 멈췄고 수도관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어요. 에릭 아저씨가 왔습니다. 80이 넘은 전직 어부예요. 관절염이 심해서 겨울마다 고생하시죠. 아저씨는 바닥에 눕더니 신음을 내뱉었어요. 아이고, 이게 뭔가. 뼈가 녹는 것 같네. 잉그리드 아주머니도 왔습니다. 류머티즘 환자예요. 아주머니는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죠. 평생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야. 제 거실은 순식간에 노르웨이 최초의 마을회관 찜질방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옹기종기 바닥에 누워 한숨을 돌렸죠. 어떤 분은 코를 골며 주무셨고 어떤 분은 낮잠을 청하며 웃었습니다. 태영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나르고 있었어요. 엘사는 손님들에게 담요를 덮어드렸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이웃이구나.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따뜻한 바닥 위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자작나무 가지에서 고드름이 떨어지고 새들이 돌아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봄이 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진통제를 찾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바닥에 손을 대고 온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퍼지면 저는 비로소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류머티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통의 날카로움이 무뎌졌죠.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영은 이제 제 수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뒤바뀌었죠. 나무를 다루는 기술은 제가 가르칩니다. 대패질하는 법, 나무결 읽는 법, 이음새 맞추는 법, 좋은 참나무와 나쁜 참나무를 구별하는 법. 하지만 바닥을 다루는 기술은 제가 배워요. 호스 깔기, 단열재 붙이기, 시멘트 미장하기,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법. 우리는 며칠 전 2층 제 침실 바닥도 뜯어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빠루를 들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제 손으로 할아버지의 마루를 뜯어내다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은 이유는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족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죠. 제가 나무를 지키려고 가족을 추위에 떨게 했다면 그게 오히려 할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가끔 자문합니다. 100년 된 마루를 뜯어낸 것을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나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저는 나무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것을 얻었어요. 가족의 기반이요. 세대를 이어주는 온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온 사위와의 진정한 유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영이 투명한 술을 한 잔 따라줬어요. 한국의 소주라고 했죠. 처음 마셔봤는데 독하면서도 깔끔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아쿠아비트와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저는 한 잔을 비우고 태영에게 말했어요. 태영아, 내 친구 라스가 자기 집도 공사해달라고 난리다. 에릭 아저씨도 그러고 잉그리드 아주머니도 그래. 태영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힘드실 텐데요. 아니, 내가 돕지. 자네는 호스를 깔게. 나는 시멘트를 갤 테니. 우리 둘이서 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보자. 태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님. 그가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왜? 감사합니다. 고마울 거 없어. 내가 고마운 거지. 내 허리를 살려줬잖아. 내 가족을 따뜻하게 해줬잖아.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짤그랑.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바닥에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게 만드는 사람을 잇는 기술이었어요. 1000년 전 만주 벌판에 한국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그것이 이제 노르웨이의 자작나무 숲에서도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가장 좋은 집은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가장 비싼 집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집은 가장 따뜻한 집입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집은 가족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은 집이에요. 저는 노르웨이의 목수 올라프입니다. 바이킹의 후예이고 70년 동안 나무만 만져온 고집불통 늙은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온돌 예찬론자입니다. 차가운 북유럽의 칼바람마저 훈훈하게 바꾼 건 단순히 한국의 보일러 기술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시려진 장인 어른의 무릎을 걱정했던 한국 사위의 뜨거운 효심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닿는 곳은 가장 따뜻해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배려. 그것이 콧대 높은 바이킹의 후예마저 감동시킨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방도 따뜻하신지요? 노르웨이의 올라프 씨처럼 오늘 하루 고생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뜨끈한 아랫목에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훈훈한 난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